안녕하십니까. 저 비욘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영순이고요. 지금 김희진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오고 계세요. 외래가 좀 늦게 끝나 가지고 제가 우선 좀 시작을 하고 또 김희진 교수님 오면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사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두통하고 어지럼증 질문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통, 어지럼증을 조금 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질문 받는 시간,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지럼증을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희진 교수님 오시면은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 이제 어지럼증은 이비인후과 질환이에요, 뭐 신경과 질환이에요, 뭐 신경외과 질환이에요, 뭐 많이들 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 어지럼증이 어떤 요인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모든 과들이 다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공간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지러우려면 우리가 뭐 사실 가장 어지럼증을 우리가 생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멀미 또는 배멀미 할 때 어지럽고 토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주위에 있는 공간 감각이 이상할 때 내 몸이 그거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두통과 어지럼증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왜 비슷하지? 어지럼증은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이고 두통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슷하거나 또 함께 가장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지럼증이 두통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두통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때 크게 어 뭐 이제 두통의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지럼증을 크게 7 가지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7 가지 어지럼증 중에 7 번째 어지럼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두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크게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타입을 첫 번째 타입 가장 이제 타입으로 한번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 4 가지가 있는데 4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타입이 우리 현운이라 그래서 타입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인제 자고 일어났는데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면 밤에 잠깐 깼는데 그러면서 막 구토가 나요, 주변이 빙글빙글 도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인제 큰일 났구나.' 하고 보통 응급실로 와요. 응급실로 와서 벌써 여기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막 구토를 하시면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타입 1 일 가능성이 높은데 타입 1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어지럼증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으로는 엄청 심해 보이거든요. 막 구토를 하고 주변이 빙글빙글 돌고 뭐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거든요. 이제 귀에서 온다는 표현은 이 귀에 있는 전정기관, 그러니까 귀에는 크게 2 가지 기관이 있어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평형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평형 감각 이 달팽이관은 이 어지럼증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 제가 어지러워서 뭐 병원에 갔는데 뭐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달팽이관의 문제는 이제 청력, 이게 들리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전정기관이 망가져야지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는데, 바로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세반고리관이라는 곳에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되는 그걸 이제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귀에서 오는 이런 전정신경염 또는 이석증, 그리고 여기에 청력까지도 같이 소실이 오는 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아마
많이들 또 들어보시는 병일 텐데 이렇게 메니에르병, 전전신경염, 이석증 요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타입 1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이 말초성으로 오는 어지럼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있어요. 타입 2는 보통 이제 "심장에서 온다."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우리가 '심장과 어지럼증? 이게 관련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장에서 뇌로 가는 어떤 펌프질이 잘 안 되게 되면 어지러워요. 어떻게 어지럽냐면 아찔하게 어지러워요, 아찔하게.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혈압약이 너무 셌을 때도 어지럽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이 돼도 어지럽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타입 2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신할 것처럼 이렇게 아찔하게 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은 보통 심장에 대한 문제 또는 혈압, 저혈압과 관련된 문제 이런 심장과 관련된 어지럼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지럼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어지럼증은 바로 뇌졸중 또는 중풍과 관련된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어디냐면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가 앞에 있는 이제 전두엽부터 해서 요런 큰 뇌가 있고 이 뒤쪽에 우리 소뇌라고 해서 작은 골이 있어요. 작은 뇌. 이 작은 뇌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뭐 뇌출혈이 생기거나 그쪽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찢어지거나 그쪽으로 피가 안 가거나 이래도 어지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추성이겠죠. 뇌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뇌에서 올 때 중추성이라고 하고 그 밖에를 이제 말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뇌에 이제 소뇌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균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타입 3, 세 번째 타입이 될 거예요. 네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쪼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머리 그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도 없고 소뇌도 깨끗하고 귀의 전전시경 기능 검사도 다 깨끗하고 그런데 나는 어지러워. 그러면 이때 잘 얘기를 해 보면 환자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걸 이제 타입 4라 그래서 이제 사이코제닉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지럼증. 이제 그래서 이렇게 1, 2, 3, 4를 구별하고 그 밖에도 이제 5, 6, 7은 어떤 식이냐면 시각, 안경에 도수가 안 맞는다든지 시각적으로 문제가 돼도 되죠.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말초신경, 체성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까 일곱 번째 타입은 두통을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이게 혈관성 두통인 경우에는 약간 어지럽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두통과 함께 가장 동반이 되고 그다음에 시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감각과 관련된 체성 감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정 신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어지럽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어지럼증의 이제 정의가 될 걸로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그 김인희 교수님 오면 할게요. 우선 여기 슬라이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는 것도 이런 어떤 나의 이 체성 감각계 이게 바로 이런 내가 디디고 있는 발 밑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감각들이 모두 다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예는 이게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외줄타기를 하게 되려면 내가 시각계와 내 발이 이 지금 어느 정도 강도로 내가 이 줄을 딱 고정을 해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체성 감각 그리고 나의 귀나 손에서 오는 이 전정 기능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완벽하게 되어야지 이 자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어지럽지 않게 걸으려면 이 세 가지 감각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성 감각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발이 땅을 디딜 때 이 감각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이걸로도 어지럽다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또 어지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 우리가 어지럽다고 하는 표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저 어지러워요."라고 내원해서 검사 받는 것보다 신경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 "저 빈혈이 있어요."라고, 빈혈 검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빈혈이 있어요."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지럽다는 표현이 되겠고, "주위가 핑핑 돌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빙글빙글 도는 이제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뭐 구토를 하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붕 뜬 것 같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뭐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지럼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어지럼증에 관련된 검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멍하다, 머리가 텅 빈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정신을 잃었는데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린다, 머리가 아프다. 이 머리 아픈 것도 어지럼증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바로 어지럼증의 다양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크게 생리적인 어지럼증과 병적인 어지럼증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지럼증은 우리가 어지럼증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아까 차멀미나 뭐 배멀미 하는 사람들, 또는 놀이기구를 타면 당연히 어지럼증이 생기죠. 이거는 뭐 이걸로 병원에 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병적으로 이런 아까 중추성과 같은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중추성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오는 전정신경염이나 무슨 이석증 같은 이런 말초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아까 기립성 저혈압 또는 저혈당도 어지럽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어지럽다고 우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아까 정신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아까 이석증이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귀 안에 이런 세반고리관이라 그래서 귀 안에 이런 반고리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석이라고 하는 칼슘 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나오면, 이게 이제 이 관도 이게 앞쪽이냐 뒤쪽이냐 가쪽이냐 관이 조금 세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칼슘 덩어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고개를, 이게 이제 귀예요, 귀. 귀에 이렇게 있고 이게 세방고리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요렇게 있다가 내가 고개를 확 돌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석이? 대구르르 구르겠죠. 이렇게 구르고 뭐 이렇게 구를 수도 있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 이제 요렇게 돌면서 당연히 빙글 도니까 구토가 나겠죠. 그래서 구토 증상 요런 것들을 호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떨어져 나온 이석을 이석 치환술이라 그래서 이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제 머리를, 아마 이석증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뭐 신경과든 이비인후과든 가셨다가 요렇게 이석 치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 줘서 이제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는 치료가 이제 이석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사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서 오는 거, 뇌에서 오는 거, 귀에서 오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져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눈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은희 교수님 오셨으니까 여기서 앉으시고 외래가 좀 늦게 끝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 눈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눈 하고 그럼 Q&A 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눈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각과 관련돼 있거나 체성 감각계 또는 이제 우리 전정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에서도 단순히 어지러웠다고 내용을 했는데 나 어지러우면
뭐 뇌에 어떤 뇌졸중이나 나쁜 거 있지 않을까라고 병원에 내원들 하시는데 사실 생각지 못하게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어렵기도 하고 또 시력이 떨어져서 오기도 하고 뭐 백내장이나 당뇨에 의해서 망막병성이 생겨서도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한다면은 그런 검사들을 좀 보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눈이 꼭 사시처럼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 신경과에서 이제 눈을 자꾸 봐요. 아마 신경과 질환 보시면 항상 눈을 좌우로 이렇게 많이들 신경과 선생님들이 하실 텐데 이제 뇌졸중이 오게 되면 이런 안구 운동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말초로도 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이런 중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해서 눈에 대한 어지럼증을 또 평가를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어지럽다고 느끼실 때는 이분의 눈을 좀 잘 보세요. 눈을 바로 떴을 때 보면 이렇게 시축이 맞지 않죠. 똑같이 봤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몰리고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이게 뭔가는 이 오른쪽 눈이 전혀 오른쪽을 보라고 본인의 왼쪽을 보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러면 정말로 시신경이나 아니면 시신경을 움직이는 뇌관이라는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다, 복시로 보인다 할 때는 반드시 눈을 한번 움직여지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응급실에 오시는 거 꼭 당연하죠. 잊지 마셔야 예,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우리 질문 들어볼까요? 예, 질문 이제 오실 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라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왼쪽 눈 옆으로 해서 귀 밑에까지 아픈데 왜 네. 그럴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제 네. 일단 항상 물어보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픈 게 찌릿찌릿 아픈지 먹먹하게 아픈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미라님 아직까지 계시나요? 뭐 특별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찌릿찌릿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3차 신경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분지가 눈으로 가는 거, 뺨으로 가는 거, 턱으로 가는 게 있는데 마지막 턱으로 가는 그러한 3차 신경 아랫분지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통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3차 신경통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많습니다. 아마 여기 슬라이드에 또 두통 쪽 파트는 제가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통에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거 한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오리온 예. 고래밤님 기네요. 질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브레인 포그 어디로 내려왔네. 증상이 오래 있었고 그동안 머릿속 불편감과 조이는 느낌, 경미한 두통이 있었는데 불편해도 약을 먹고 무시할 정도는 되었는데 최근 두통이 심해져서요. 어제부터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낙센이죠. 두 알을 먹고 또 나프록센 두 알을 먹고도 계속 아프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도 두 알 먹어도 계속 아프고 근육 관련인가 해서 나름대로 마사지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정신과를 가자기 엔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도 없고 브레인 포그로 인한 두통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신경과를 가야 할까요? 내과를 가야 할까요? 정신과를 가야 할까요? 네, 어디를 가야 할까요? 예. 우선 신경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두통 얘기는 안 했군요. 지금 어지럼증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차성 두통이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긴장성 두통이나 뭐 편두통이나 이런 군집성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거 관련 없이 지금 브레인 포그와 관련돼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두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감별해 주는 게 이제 신경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선 치료를 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더라도 또 신경과에서 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신경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지금 두통의 양상만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환자의 증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이제 두통이 있을 때 시각 증상은 없는지, 이제 울렁거리면 동반되는 건 없는지, 뭐 이런 두통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떤 두통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신경과를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김미라님은 60대시래요. 속도 약간 미식거린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릿찌릿한 두통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뇌 안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지 확인을 조금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미님, 네. 예. 주말에 집에 있으면 오래 밥을 안 먹게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떨리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했네요. 예, 당연히 집에 있으면 사실 집에 있어도 주말에 있어도 규칙적으로 식사는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생리적 저혈당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당뇨가 없어도 너무 밥을 오랫동안 안 드시게 되면 저혈당 증세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로 가는 영양 성분이 부족하면서 저렇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대사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사기관이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되고 포도당이 뇌로 가지 않으면 뇌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기능을 멈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편하게 쉬셔도 밥을 규칙적으로 섭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비빔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네. 최근 레캔비가 치매 관련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적응증, 효과, 부작용, 그다음에 부작용 컨트롤 등을 득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대요. 예. 선생님 세팅하셨어요, 예, 교수님은? 세팅 됐고요. 네. 이제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 거예요? 저는 1월 초부터는 네, 저도 세팅 다 됐고 1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요 레캔비 얘기만 해도 사실 한 세션이 나올 정도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레캔비라고 하는 주사제는 너무나 요즘에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원인이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가 아니고 그 주사는 간단하게 이제 한 달에 2번 주사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맞는 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 어머니 이 주사 좀 맞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지금 중기 이후 아주 심한 치매 할머니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캔비는 아주 초기 치매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여야 되고 반드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환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게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다른 뭐 파킨슨 관련된 치매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치매는 안 되고요.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알츠하이머 치매에 초기 치매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한테서 적응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임상 결과죠. 이제 글로벌하게 임상을 했을 때 뭐 아밀로이드는 확실히 제거를 했고요. 인지 기능은 이제 주사를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주사를 쓰게 되면 인지 기능이 이제 CDR 서머박스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쓰는 인지 단계인데 거기서 이제 27% 정도 덜 나빠지는 효과, 18개월째 그 효과를 가지고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주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뭐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뇌 부종하고 부종이 심해지면서 뇌출혈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요. 하지만 모든 환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출혈 부작용 생기기 때문에 겁을 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MRI를 찍어서 뇌출혈이 생기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할 텐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대신 이제 그때 생기는 출혈 부작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작용 컨트롤까지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 뇌출혈에 대한 부작용은 의료진들이 컨트롤 가능하게 할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검사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보기 때문에 우선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그래도 이제 치매 관련 신약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사가 쓰이면서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이 좀 쌓여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만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선생님이 이제 슬라이드를 다음번부터 네. 해주시죠. 예. 선생님 슬라이드. 네.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 때문에 어지러우신 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초 기관인 귀에서 전정신경이라는 평형 기관이 있고 그 신호를 받는 대뇌하고 소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지럽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엄청나게 심하게 어지럽고 막 토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 대뇌하고 소뇌는 기본적으로 자꾸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귀는 문제가 있으면 이 대뇌가 소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고 실제로 중추신경인 대뇌하고 소뇌가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다고 느끼지 본인은 실제로 막 토하거나 이런 게 많이 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어지럼증보다는 내가 그렇게 어지럽지 않은데 균형을 못 잡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저는 천장이나 주변이 빙글빙글 돌진 않는데 어느 분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어디 갔어요? 예. 강나영님. 교수님, 저는 천장이나 주변이 빙글빙글 돌지 않는데 어질어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머리 쪽이나 귀 쪽 문제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네, 그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이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거는 이제 말초, 귀에서 오는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가능성이 높은데 아찔아찔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 심장에서의 문제 또는 뇌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지럼증, 빙글빙글 차라리 돌고 구토하는 거는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귀에서 맞아요. 올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응급실 오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아찔아찔하고 조금 걷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럴 때는 또 집에서 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병원에 오셔서 머리 쪽이나 이런 심장 쪽에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석증에 의해서 어지럽다. 돌이 깨졌어요. 떨어져서 어지러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석증 설명했어요. 아, 하셨어요? 이거 예. 설명하셨었는데 왜? 그러면 선생님 네. 두통으로 가는 건 어때요? 두통으로 갈까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를 제가 어지럼증을 어느 정도는 해서 이건 어떻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거 예. 이게 뭐야? 제가 아니 왜냐면 제 아니 사실 이거 슬라이드가 제가 아. 김혜진 교수님이 준비해온 슬라이드라서 제가 김혜진 슬라이드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슬라이드가 있길래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욥기라는 이런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 악마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인간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욥기서에서 보면 지금 들었네. 이게 보면 여호와여 주여 분내로 나를 하지 마시오. 내 몸이 병들었고 그다음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허리가 굽고 꼬부라졌으며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내 등은 열로 후끈거리고 내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어댄다.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성경의 욥이 이렇게 겪었던 모든 일을 보면 신체의 모든 질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통 해주시죠. 네, 두통으로 갈게요. 이게 아니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구나. 네,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가죠? 네, 잠시만요. 예. 네, 이제 보면 두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 두통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가 이게 스테리 나 별이 빛나는 날에도 보면 이게 어때요? 이게 굉장히 화면이 이게 찌글찌글해 보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편두통 환자가 편두통이 공격을 할 때 화면이 이렇게 깨져 보인다고 알려져 맞아요. 있어서 예. 빈센트 반 고흐에서도 이 사람이 어떠한 두통 환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건 두통 환자가 아니면 이러한 사물이 저렇게 보이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러한 소설을 아실 텐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원본의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루이스 캐롤도 아마도 이렇게 사물이 깨져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걸 봐서는 편두통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카소에서도 보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화면이 막 이렇게 막 깨지게 보이는데 이게 보면 신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정말로 우리 환자가 왔을 때 머리가 아플 때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라고 하고선 오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면 편두통의 전조 증상, 편두통이 아닐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경험하느냐 하면 1년간 머리가 아파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남자의 무려 60%, 여자의 80%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4명만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일생을 보내니까 얼마나 두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느냐. 저도 사실은 두통을 많이 겪어요. 예.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 저도 뭐 두통이 있죠. 저는 굉장히 심한 무슨 편두통이에요? 저는 편두통이 심하죠. 예,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네. 정말 20대부터 한 40대까지는 정말 편두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편두통 힘들었어요. 환자들 앞서 지금 교수님 보여준 것처럼 편두통 정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제 예. 환자도 이게 거울이 반쯤 깨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서 저 화가들 지금 피카소라든지 고흐라든지 그쵸. 이런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쓴 작가분들이라든지 저런 분들이 저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본인들이 겪어본 그렇죠. 거죠. 편두통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각적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일그러져 보이니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저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근데 편두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편두통이야.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편두통은 정확히 진단이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해서 그게 다 편두통이 아니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통은 무려 13개의 진단 분류가 있고요. 다시 130개의 소항목으로 나누게 돼서 검사상 이상이 없는 두통을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긴장성 두통은 뭐냐면 근육에 의해서 굉장히 이 머리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 좀 볼까요? 아, 질문부터 질문 갈까요? 너무 많이 네, 왔네. 질문이 예. 많이 왔네.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홀리해피님,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이번 네. 연도 4월에 머리 두통으로 인하여서 MRI, 그렇죠. MRA를 했고 결과 이상 없었고 3일 전부터 두통이 발생됐는데 구역감이나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뇌종양 같은 무서운 질환일까 걱정되었는데 8개월 만에 종양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또 촬영을 해봐야 될까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네. 보세요. 30대 중반 남성인데 MRI, 뇌를 보는 MRI와 뇌혈관을 보는 MRA까지 촬영을 했다.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이분은 1차성 두통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1차성 두통이 우리가 편두통, 근긴장형 두통, 군집성 두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종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해보는 것보다는 내 머리 두통이 정확히 어떤 두통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인하대병원에서 MRI와 MRA를 찍은 과가 혹시 신경과인지를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신경과에서 찍지 않았다면 신경과 진찰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두통을 가라앉는 그러한 특효약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는 두통 지금 그거 걱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괜찮았는데 또 8개월 만에 생겼나. 종양이 근데 이제 종양이 생겼을 때는 이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 구역이나 구역 반응 같은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 동반 안 됐으면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두통 좀 해결해야 될 것 신경과에 같아요. 가셔서 그냥 약물로 조금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컴스님 질문을 같이 볼게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뇌경색을 앓으셨습니다. 현재 잠꼬대가 심하신데요. 옆에 주무시는 엄마 보고 강의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머니가 촬영을 해놓으셨는데 왜 그런지요? 네. 예. 네, 예전에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뇌경색과 관련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잠꼬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수면 스테이지가 있어요. 스테이지가 뭐 1, 2, 3, 4 간 다음에 렘 수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렘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꿔요. 그래서 렘 수면 때는 사실 이제 뭐 움직임도 없고 그냥 꿈만 꾸고 이제 꿈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렘 수면이 깨지게 되면 지금 옆에 뭐 강의도 하고 아니면 발차기도 하고 맞아, 아니면 맞아. 밖에 걸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렘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렘 수면 장애가 있게 되면 사실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이나 또는 이제 이런 루이스의 치매 같은 이런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진료를 받고 또 이건 약도 처방해서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또 신경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뇌경색과의 관련성은 좀 떨어진다. 오히려 뇌경색은 뇌경색이었고 지금 요 부분은 이제 렘 수면 장애와 관련된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이 네, 됩니다. 김미님 질문도 계속 할까 봐요. 질문이 너무 많이 예, 올라오네요. 예. 김미님. 옛날에 선생님한테 혼날 때 북채로 머리를 맞으면 진짜. 이명이 이명이 들리면서 들리면서 눈앞이 흐려지면서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지곤 했는데 이건 어떤 메커니즘 때문인가요? 라고 네. 물어봤네요. 이 예. 사실은 이제 북채를 여기를 어디를 맞으셨는지 모르는데 여기를 맞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소리는 우리가 공기에서부터도 들리지만 사실은 뼈를 통해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북채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 그때 그 소리를 관장하는 게 이소골이라고 귀 안쪽에 작은 약간 이 공기방울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이소골 전체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있는 전정신경까지 영향을 줘서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지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린아이였을 텐데 북채를 얼마나 세게 때리셨으면 저렇게 골전도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반복적인 두뇌 손상이 있으면 치매가 더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지금부터는 절대로 머리를 함부로 건드리시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맞았는데 이게 머리하고 뭐 뒤를 맞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예. 저는 여기를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딱 이제 때리자. 이 전정기관이 이제 귀 안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달팽이관이 망가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청력이 날아가거나 그쵸. 이명이 들리는 그러니까 네. 이 메니에르나 이런 병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정기관이 망가지면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정기관만 망가지는 병을 이제 전정신경염 또는 이석증이라고 하고 이 달팽이관까지 같이 망가지면 우리가 메니에르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명도 들렸고 균형도 지금 메커니즘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다 보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손상이 왔다는 얘기면은 이제 그쪽과 매우 밀접한 부분을 손상이 와야지 이제 그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뒤쪽을 맞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제 됩니다. 생각엔 배체크하고 SK님이 질문이 비슷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할게요. 예. 겨울이면 차멀미가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어지럽고 SK님 질문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완치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되었습니다. 해주시죠. 아, 제가 할까요? 네. 배체크님이 이제 겨울이면 차멀미가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어지러워요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기온을 외부 온도랑 그다음에 체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튼튼할 때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튼튼할 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 밸런스를 맞추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혈관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모두 다 자율신경이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체크님이 혹시 젊은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게 겨울철에 이 편두통, 전형적인 편두통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게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편두통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추울 때, 기온이 아주 찰 때나 아주 더울 때 편두통이 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배체크님이 젊은 여자분이라면 검사해 보실 거든 이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한번 저는 의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뭐 남자분이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뇌혈관 쪽을 한번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님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증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상당히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런 증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정말 신경과에서 정밀 진단으로 통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자율신경계 실조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서 사실은 조금 좀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배체크님 조금 설명, 아까 김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빨리 지나가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우선 겨울에 참얼미 나고 메스꺼리가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이 7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7번째 타입이 바로 편두통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지럽다고 느끼지만 지금 메스꺼리면서 그래서 어지러운 어지러워요. 거가 사실은 편두통의 양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한쪽만 아픈 게 아닙니다. 울렁거림이 동반되는 두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편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추운 날씨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통과 관련된 검사, 그러니까 뇌혈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셔서 오히려 편두통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는 겨울에만 그렇다 그러면 겨울에 약을 먹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 환자 같은 경우 뭐 생리 기간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만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만 두통이 유발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약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좀 검사를 받아보셔서 정확하게 또 약을 드시면 매우 또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질문 쭉 예, 하나 봐요. 질문하다가 너무 끝내야 될 것 많아가지고. 같아요. 예. 어차피 시간 별로 네. 없어서. 예. 건강이 최고님입니다. 50대 여성이시고 바이탈 사인은 아마 우리 쪽에 저거는 의료진이 예, 쓸 것 의료진 같은데요. 아니면 예. 저런 말 안 쓰시는데 110에 60이니까 혈압이 110에 60이란 뜻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밖에 있다가 더운 실내로 들어오면 약간 핑 돌고 어지럽더라고요. 빈혈 수치가 11.3 정도이라고 합니다. 자, 왜 핑 돌고 어지러울까요? 우선은 이제 추운 곳에서 더운 데로 가면 혈관은 이완이 되겠죠. 그쵸, 그쵸. 팽창이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거는 더운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가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뇌혈류 장애가 생겨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가장 또 위험한 일이긴 한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완이 되면 사실 우리가 두통을 느끼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때 실제적으로 두통이 혈관이 이완될 때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이런 변화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또 예민하신 분들을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온도 차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빈혈 수치가 뭐 11.3이면은 뭐 나쁘진 나쁘진 않으실 않습니다. 것 여자가 같아요. 이제 정상이 12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어떤 뭐 뇌의 어떤 문제라든지 사실 그런 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뭐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 심장의 혈관의 문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어떤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온도 차에 대한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니그마 슈퍼맨님. 슈퍼맨님이시네요. 얼굴이 파르르 자주 떨립니다. 광대뼈 아래와 입 주변이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바르게 떨려요. 빠르게.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1시간가량. 네. 예, 어떤가요? 일단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좀 알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슈퍼맨이니까 남자 아니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광대뼈 아래와 입 주변이 떨리는 경우가 흔하게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그러한 전해질이 부족할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빈도가 잦아진다고 하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광대뼈 아래와 입 주변의 부분은 안면신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이쪽으로 되는 안면신경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쪽이 다 떨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1차적으로 조절하는 게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그거가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검사로는 갑상선, 부갑상선이 괜찮은지 그러한 호르몬 검사, 칼슘,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한쪽만 그리고 있고 더 자주 반복이 되고 빈도가 잦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뇌사진을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예, 또,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 스트레스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한 번에 1시간가량이나 떨린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안면마비 같은 거 앓으신 적은 없으시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예. 오리온님, 저는 꽤 자주 어지러움증을 느끼는데요. 보통의 어지러움증 같지는 않고 사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살짝 흔들리는 듯 어지럽대요. 왜 그러실까요? 예. 요런 표현 많은데요. 네. 이게 지금 오리온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제 환자였다면 우선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그런 어지럼증이 내 몸이 약간 흔들리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체성 감각계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내과적인 질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형적이지 않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머리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정기관,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좀 명확한데 좀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머리 쪽, 손해라든지 이런 쪽을 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뭐 심리적인 거나 스트레스 같은 원인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예. 50분이네. 예. 그러면 저희 어떡하지? 50분까지라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달에도 다음 오실 달에 수 있죠? 오니까요. 다음 달에 예. 원래는 저희가 8시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8시인데 근데, 오늘 7시에 하는 바람에 김희선이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 8시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오셔- 정말 질문만 잔뜩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쭉 못했던 것들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다 맞춰야 되겠어요. 다음번 바로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예, 다음에 네. 이어주셔도 돼서 저희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새해 복 많이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내년 새해에 네, 새해 1월에 뵙겠습니다. 2025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